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안녕하세요. 최혜윤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문희정 선배님이 휴가셔서 제가 오늘 델타로 이렇게 잠깐 진짜 안보에까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네, 김종대 편집장님 모셔서 예,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네. 아니, 우리 문 아나운서가 휴가 중이시죠? 네, 예. 휴가셨어요. 참, 매일 과로하고 아주 얼굴이 누렇게 뜬 걸 제가 봤어요. 예. 편히 좀 쉬시라고 하시고. 네. 우리 진짜 한번에 또 새 얼굴이 오셔서 좋습니다. 물론 임시직이지만은. 그런데 문 아나운서보다 반응이 더 좀 그냥 눌러 앉으시고. 이런 말씀, 가찬의 말씀을. 아이고, 잘한다. 괜히 좋아하시네. 제가 우리 선배님을 아무리 노력해봐야 우리 선배님의 인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입니까? 아니, 그럼요. 그런 포스가 있나 또? 참. 글쎄, 하여간, 빨리 누렇게 뜬 얼굴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하면서, 네. 예, 복귀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오늘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 러시아 방문 또 남북 정상회담이 무산됐어요. 네네. 예, 그 관계로 해서 먼저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네. 예, 홍익표 의원 북한 전문가입니다. 전화 연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전화로 만나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이 외교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정상회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러시아를 방문하는지 안 하는지 몇 달을 끌어오고 아주 국수가 퉁퉁 불었어요. 이 문제 좀 내막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익표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요즘 상임위가 외무통일위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산업자원통상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북한 전문가가 또 경제 분야에 또 경제에도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공부도 할 겸, 그리고 또 산업자원통상위도 나름 중요한 게, 예. 개성공단 관련이나 남북경협은 사실 이쪽 분야에서 훨씬 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혹시라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하기는 통일도, 남북관계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5월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 러시아 전승 기념절 행사에 결국 네. 참석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죠? 예, 지금 거의 참석 안 하는 걸 확정적으로 발표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 넘는다고 봅니다. 네. 자, 이것도 빨리 결정된 것도 아니고 몇 달을 질질 끌다가 예. 가는 둥, 안 가는 둥, 갈 듯 말 듯 하다가 이렇게 확정적인 발표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 속사정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가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승기념일 행사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에서, 특히 이제 국내 보수 언론이나 진보 언론을 가리지 않고 또 정치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의 기회를 우리 정부 스스로 내찾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로 거기 간다고 해도 스포트라이트가 김정은한테 갈 가능성이 높고, 또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정상회담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뭘 내줄 거고, 어떤 의제를 갖고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예. 명확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다면 저는 일부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약간 푸틴 대통령과의 불편함도,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불편함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미 작년부터 이게 논의가 됐을 때부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미리 내다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떤 그 지도자들 간의 어떤 불편하고 서먹서먹한 걸 넘어가지고 외교 안보라는 건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이익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어떤 그 유라시아 공동체 또 통일 대박 이런 것들은 전부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사실 실현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특히 북한이 가장 주요하게 외교적으로 다루다가 중국과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북러 관계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위상이라든지, 또 우리 정부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실현하면 PNG 사업,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철도도로 연결사업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요? 한반도 철도 연결 사업이요. 네. 그 철도 연결 사업의 키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사실 러시아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러시아하고의 일단 그 대화가 필요한 거고,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남북러 다자간 정상회담도 과거 이거는 어느 대통령도 해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 좋다면은 다자간 정상회담도 시도해볼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아마 제가 보기엔 지도자 간의 불편함은 부차적인 이유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북측에게 무엇을 내주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건지가 정확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떤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준비의 부족이 이 행사의 불참으로까지 연결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많은 소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통일대방론에서 마치 이 정부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제가 남북관계 오랫동안 연구해 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정치인이 아니라, 네. 현재 나오고 있는 무슨 보고서를 보면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 이전, 더 나가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많은 문제를 다뤄왔어요. 남북관계 현안 이슈에 대해서. 예. 그 다뤄왔던 이슈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변화된 부분, 그것이 단순히 이제 통일대방론이라는 이름하에 미명화해서 또는 좀 더 일부 보수적 기조라든지 북한 인권 문제 정도를 좀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변형된 리포트이지 기본 현 남북 경제협력이라든지 또는 북한과의 큰 그랜드 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네.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거나 동일한 가정 위에서 움직이면서 결론은 못 내리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시간은 계속 끄는 이런 형국이네요. 통일대방론이라는 걸로 이 통일 정책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고 내가 통일을 지향하는 대통령이라는 국내적 언론 플레이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걸 네. 언론이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예. 참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민기적거리는 건 이 정부가 아주 보여주는 주된 행태인데요. 사실은 또 그 와중에서도 지금 사드 논란이 또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혹시 한 보수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딱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일부 보수 언론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 사드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한 일간지 일면에 지금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60%가 안 된다 그랬어요. 예. 네, 이런 거는 여론조사에서 할 문제는 아니죠. 예. 늘 얘기하지만,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이 사드가 뭔지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정치권에도 제가 보면 이 사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관련 상인이 의원 몇 분, 계신 분들 외에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예. 지금 이 사드와 관련한 최근 논란의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의 창찬지안 국방부장이 2월 초에 우리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한민구 국방장관한테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갔거든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을 방문 중인 미 국방부 아태 차관보라든가 미 고위 인사들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던 이 사드 문제를 돌연 다시 얘기를 꺼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이 원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배치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예.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로 이 예. G2 간의 문제로 이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한반도는 거기에 끼어버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본질, 내용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에 우리가 끼어있는 형태인데, 네. 중국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에 있던 한중 정상회담에도,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추공 주한중국 대사도 작년 11월에 이미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대사가 이렇게 입장 밝히는 거.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한추안 그 중국 국방부장, 우리 국방장관이죠. 네. 이분도 그런 입장을 전달했고, 중국은 일관되게 한중 관계에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은 또 반대예요. 미국은 가끔 이제 우리 입장을 배려하면서 이 말을 바꿉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협의하고 있다 했다가 한국 정부가 아니라 그러면은 또 말을 바꿔줘요. 한국 정부를 네. 배려해서. 뭐 한국 정부 말이 맞다. 우리가 그런 거 했지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도 미국 국무부에서 그런 입장이 나오니까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 일부 보수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했더니 국방부에서 그런 거 부인한다는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네. 미국 측에서는 계속 뭔가 공부를 뜬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고 있고, 네. 중국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건 사드 문제라는 것은 이게 사드만 떼서가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보수 언론들이. 그러니까 사드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 김정대 선생님께서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설명하시겠지만, 네. 사드 문제는 미국의 MD 체계의 하위 구성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MD를 빼고 사드만 이게 어떻다 하니까 이게 북한용이냐 중국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사드는 북한용이냐 중국용이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의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MD 체계의 하위 구성 체계로 미국을 향하는 모든 미사일을 방어하고 차단하는 그 전역 방위 시스템이죠. 네. 그렇게 말한다면서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북한 미사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국의 미사일도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동시에. 네. 자, 그러면 큰 지정학적인, 이게 정치적인 무기고 전략적인 문제인데, 네. 사실은 이런 얘기를 다 생략하거나 누락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사실,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있단 말이죠. 예. 이 작년에 스커드 미사일하고 노동미사일을 쐈는데, 이것이 원래는 일본까지 타격하기 위한 노동미사일을 슬쩍 방향을 아래로 더 돌려가지고 한반도에 쏜다. 예. 그래서 20년 전에 이미 다 이런 위협에 노출돼 있던 그 미사일 위협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작년에 이런 어떤 불안감을 고조시킨 다음에 우리 사회 내부에서 사드를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찬성론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국회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죠? 예, 아직까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훨씬 더 강하고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계속 자꾸 이런 문제를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여론을 확산해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미 팩3 체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소위 사드 문제를 자꾸 이게 북한 문제를 갖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아하. 전혀 맞는 대상이 아닌데 그걸 갖다 놓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미래를 이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보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드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 경우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정을요.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편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시아의 질서를 군사, 안보, 대결, 냉전 이런 구도로 그걸 중심에 놓고 갈 거냐, 아니면은 평화와 협력, 그다음에 좀 더 미래지향적 가치로 갈 거냐에 대한 큰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이 아직까지도 냉전의 잔재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북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한국, 일본, 중국, 또 심지어 미국까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이 과거 두 차례 세계대전을 극복해서 지금 유럽 통합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일부 주권적인 요소, 그 다음에 군사적 불안, 자기들의 안보적 문제를 희생해가면서 평화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이나 어떤 평화협력이라는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안보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게 한다면 사드 배치할 수 있겠죠. 네. 중국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현재 한중 경제관계나 한중 협력의 일정 부분을 희생하는 각오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그 동아시아의 미래, 그다음에 한반도의 미래,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놓느냐가 정해지고 나면 그 방향에 따라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없고 한중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중국한테 가면 중국에 대한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미국한테 가면 기존의 한미동맹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불만, 미국은 미국대로 대체 한국이 그 우리한테 한 얘기하고 실제로 한국에 돌아가서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플레이가 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워싱턴과 베이징의 불만입니다. 한국에 대한 불만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정부의 외교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떤 그 한미 동맹에 안주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해서 어떤 안보를 증진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머무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교의 본질, 즉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어떤 외교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그 분단 국가로서 우리가 동아시아의 평화나 이 지역에서 안정이 어느 국가보다 그 우선적인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군사적 전략적 물자를 그 한반도에 배치하고 강화하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북한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그 세력 균형론의 소위 불안정 또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세력 균형의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세력 균형의 핵심은 내가 억제력에 기초한 세력 균형이에요. 네. 상대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어야 세력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는 군비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특히 안보 정책의 핵심은 억제 정책이에요. 네. 이건 과거 20세기 그 냉전 시대의 낡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상대보다 뭔가 억제 정책, 그 억제 정책은 심지어는 이제는 중국까지도 염두에 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 문제가 분리돼 있지 않다는 거는 결국 사드를 하기 위해서 한미일 간의 그 군사정보 약정을 맺었던 거고 더 나가서 일본이 평화법을 개정해서 소위 일종의 정규군을 갖는 문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질서로 가는 게 동아시아의 미래에 바람직하고 우리 국익에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다면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야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린 다른 길을 모색하고 그 방향을 우리가 외교의 대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안보 이슈가 외교를 압도해버리다 보니까 외교 자체가 이게 존재하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뭔가 주변국 눈치 볼 건 다 보고 그러면서 협조해줄 건 다 해주면서도 우리 스스로 뭘 주도해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은 점점 작아지는 이런 상황이 어떤 박근혜 정부의 외교의 어떤 저반의 사정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제가 꼭 한마디만 드리고 싶으면은 네. 지난 2년간에 이제 아이러니한 게 박근혜 네. 대통령 제일 잘한 게 뭐냐면 남북 관계하고 외교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어쩌면 남은 3년간에 박근혜 정부가 가장 못한 게 뭐냐면 외교하고 남북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이미 남북 관계의 모든 시점을 놓쳐가고 있고 금년 하반기가 지나고 나면 현재로 남북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굉장히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결과가 없는 실적 없는 그 5년이 지날 가능성이 높고요. 아하. 그다음에 외교 문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외교 문제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지 외교를 했어요. 네. 화려한 한복 외교도 했고 그리고 가서 의상 외교. 한복 외교하고 그다음에 가서 대우받고 이러면서 우리 대통령이 잘 예우받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줬단 말입니다 국민들한테. 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것을 한 번을 좋게요. 이제는 대통령이 외국 나갔다 와도 지지율이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자 외국 갔다 왔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게 우리 국민들의 삶, 우리 국가의 어떤 변화와 어떤 긍정적인 걸 가져왔는지를 정확하게 내놓아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냥 못 내놓는 거죠. 내놓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네. 다만 구체적인 게 없고 실제로 이 정부만큼 외교부 장관이 눈에 띄지 않는 정부도 없어요. 안 보인단 말씀이죠. 그렇죠. 계속 눈에 띄는 건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 심지어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 예. 청와대 문고리 권력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결국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 보이는 데서 일해야 될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됐군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언론에서 드러나지도 않고 국민들이 이런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야 이런 부분이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원래. 네. 대신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뭐 경제부처 장관 이런 분들은 뭔가 자꾸 국민들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슈와 관련돼서 그 보여주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 장관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예. 자, 외교가 앞에서 전면에서 국가의 얼굴이 되고 그 국방력, 군사력이라는 건 뒤에 숨겨놓는 힘으로서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모든 안보 이슈가 오히려 외교를 위축시키는 단계까지 가는 어떤 안보의 과잉, 안보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자, 의원님 오늘 또 본회의 들어가셔야죠. 오늘 의사 일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 자원외교 국정조사 얘기 언제 한번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홍익표 의원님께서 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자, 이게 아마, 청취자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릴 수 있어.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어렵죠?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예. 뭐, 사드 체계가 뭔지,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사드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북한에서는 수백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수백 발의 미사일. 네. 언제든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패트리어트라고 해서 미국의 요격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건 미사일이 날라오면 같이 발사해서 때려버리는 겁니다. 상대방 미사일을. 그런데 이거는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더 고성능의 사드 미사일을 배치를 하겠다. 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니까 북한보다는 중국이 반발하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 중국 본토하고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가 우리 오산의 미 공군기지예요. 네. 여기가 중국 본토하고 제일 가까운 미군 기지입니다. 네. 근데 자기 대문 앞에다가 이런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건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레이더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레이더의 감시 범위에 중국의 웬만한 연안 도시가 다 들어갑니다. 베이징, 청도, 네. 상해, 단둥, 이렇게 중국의 어떤 핵심 어떤 시설, 도시가 전부 미국의 어떤 감시망에 들어가게 되고, 네. 어떤 미군이 중국의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의 미사일이 발사하면은 미국의 미사일이 요격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전략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됐을 그렇군요. 때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같이 이렇게 상호 미사일 위협에 노출이 돼 있어야지 미국만 갑옷을 입어버리면 나는 맨몸이고 미국만 방어체계 갑옷을 잃어버리고 입고 있으면 미국이 더 칼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중국은 맨몸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이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좀 이게 쉽게 이해가 가시나요? 좀 상황 이해가 가요. 예. 그러니까 사드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겪었을 때 네. 서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지 않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미사일에 내가 맨몸으로 노출되고 나의 미사일에는 너가 맨몸으로 노출이 되고 그래야 서로 전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희한한 조약인데 ABM 조약이라고 합니다. 1972년에 미소 간에 체결됐어요. 그 이후로 세계에서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갖지 않는다는 게 전 세계 핵전쟁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덕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는 안 한다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보수적인 대통령이 이런 어떤 담론을 다 부정하고 네. 무슨 소리냐? 미사일 방어하겠다. 그러면은 소련도 미사일 방어해라. 우리도 할 테니. 그러면 핵무기가 필요 없어질 테니 핵무기를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소련하고 같이 예컨대 미사일 방어를 추진해서 서로의 핵미사일을 무용지물화 한다면 모르겠는데 미국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이러니까 소련에서 이거를 뭐 수용하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군비 경쟁의 어떤 극단적인 형태가 나오더니만 소련이 붕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냉전이 해체돼 버렸어요. 근데 그와 유사한 논쟁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나타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뭐 유일 패권 국가로서 아주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그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공격의 옵션, 네. 즉 선제 공격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은 방어하겠다. 이래 버리면 이거는 세력 균형이 깨지는 거고 이러면 중국이 이제 아주 불리한 전략적 위치에 처하게 되니 이거 못 참겠다는 거예요. 절대 못 받아들이겠다. 네. 그래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용납 못한다 하는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데 네. 작년 7월에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박근혜 대통령 간의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네네, 있었죠. 여기에서 그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겠다는 압력을 또 거부해라. 아주 노골적인 발언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직접 얘기했어요. 우리 대통령한테. 예, 이게 최근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얼마나 시진핑 주석이 그때 아마 그 방한한 거에 대해 가지고 국내 언론에서도 굉장히 무게 있게 보도가 많이 나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얘기 하러 왔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알려진 거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국방부장, 우리로 얘기하자면 국방장관이 2월 초에 우리 국방부를 방문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 우려하고 있다 그랬고. 네. 아까 홍익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중국 대사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이 사드 배치하면은 지금까지 쌓아온 거 보장 못 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예, 거죠.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미국, 일본하고 무역액을 다 합친 것보다 중국 한 나라하고 무역액이 더 막 큽니다. 그래요? 예. 우리 무역 의존도의 29%까지 이제 갔으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무역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중국이고, 미국, 일본 다 합쳐봤자 2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을 다 합쳐도 대한민국 무역의 한 4분의 1 정도. 그런데 중국 한 나라가 3분의 1. 우리나라 무역액에. 그 다음에, 흑자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뭐, 그때 다르지만은 대략 이제 한 600억 불까지 치솟을 것 같아요. 그러면, 600억 불이면? 예, 60조입니다. 예, 흑자만. 우와. 예, 네. 그래가지고, 미국, 일본하고는 우리나라가 다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 걸 중국에서 다 벌어서 만회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한중 관계 어떤 모멘텀이 네. 이런 어떤 군사 전략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흔들린다면 중국은 이거 가만 안 있겠다 그랬는데 네. 흔들린다면 국가 이익에 타격이 있을까 없을까예요. 당연히 엄청나겠죠. 없죠.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부서가 네. 주로 지식경제부나 무역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사드 배치 반대입니다. 네, 주로 국방부 같은 데가 지금 사드 배치를 못해서 안달이고 네. 외교부도 반대예요. 중국을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외교를 아는 사람이죠.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전략 자산, 이게 방어무기인데 왜 사람들이 중국이 반발하냐고 의문을 가지실 만하지만 이런 국제정치의 논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나만 갑옷 입고 너는 맨몸으로 나한테 감시받아. 이렇게 네. 얘기하면 방어무기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못 받아들인다. 여기서 인내심이 소진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는 중국의 반발 설득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고 얘기하고 밀어붙이든지 이걸 주문하고 있어요. 아무리 박근혜 정부라고 해도 결국은 못할 거거든요. 배치 못합니다. 그리고 배치할 사드가 없어요. 미국에. 개발도 안 된 무기야 사실은. 다 뻥입니다. 뻥. 네. 자, 또 청취자분들 관심사항 한 가지를 네. 전화 연결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제죠. 모든 언론에 군 인권센터의 어떤 기자회견 내용이 전부 보도가 됐습니다. 최근에 여군 하사를 성폭행한 육군의 여단장. 아마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네, 이거를 기사로 육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네.
육군본부의 감찰실장이라는 인사가 네. 이 사람은 장성입니다. 아마 원스타 같은데 그 사건이 일어난 부대를 방문해서 네. 여군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아주 이상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요? 여군 너희들 처신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군인권센터가 이에 관련된 사실을 정보를 입수하고 발끈해서 네.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임태훈 소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연일 말로 홈런을 터뜨리고 계세요. 이번에 뭐 전 언론에서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는데, 네네네. 자, 이번에는 전에 그 일군 사령관의 어떤 이상한 발언에 이어가지고 육군본부의 감찰실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네. 예, 그 내용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1월 27일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육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일군 네. 사령관이 이제 여군들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 게 뭐 문제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한번 그날 오후에 이제 그 공식적 입장을 발표합니다. 네. 일군 사령부가요. 일군 사령부가. 네,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그래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군인권센터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네, 저도 봤어요. 예, 그래서 뭐 적반하장이다. 저희가 또 이제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네. 그래서 이틀 그 다음날 이제 결국은 기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녹취록을 내놔라라고 기자들이 강하게 이제 국방부에 압박을 했죠. 네. 국방부는 녹취록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쪽으로는 없는데 하고 나서 이틀 만에 없다던 녹취록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예,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발언이 다 사실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일군 사령관이 화상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피고나 피의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도 보호해야 될 법익이 있는 법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피의사실 공표죄로 얘는 이제 죄를 물어야 된다. 예. 이제 사실상 나가라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뒤로는 반감 무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있던 차에 그리고 나서 11사단에 대한 합동조사가 들어갑니다. 육군본부 차원에서. 예, 합동조사라 하면 이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기무사, 헌병, 감찰이 다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근데 이번에 저희는 오부로 알고 있었는데, 육군본부가 어제 또 해명자료를 냈더라고요. 네. 오부가 3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튼 이 합동조사단의 TF장이 육군본부 감찰실장 원모 소장입니다. 예, 원모 소장은 투스타. 별이 2개입니다. 예. 별이 2개. 예. 근데 저랑 같네요. 같은 소장인데, 여튼. 예. 갔는데, 이제, 여군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11사단에서 한 80여 명 모아놓고 한번 했고, 네. 그 다음날, 해당 사건이 발생한 11사단 예하 9여단이 있어요. 토호부대. 네. 이 부대에 가서 8명의 그 여군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데, 네. 말이 간담회지요. 거의 일장 연설을 하고 갑니다. 네. 가서는 너희들은 사건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냐? 뭐 했냐? 니들끼리 얘기도 안 하고 지냈냐? 응. 아니, 세상에 얘기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네. 이 사람은 거의 정신 상태가 거의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아무 관련도 없는 여군들 아닙니까? 다 남성들은요, 소위 말해서 여성을 추행하고 강간한 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이는요, 사춘기 이전에 착각선 없을 때는 그딴 짓거리 합니다. 나 오늘 여자애 누구 어떻게 했다? 이런
굉장히 잘못된 성교육받은 인간의 인식을 갖고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별단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니까 야전에서 저희한테 제보 안 오는 게 이상하죠. 네.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남군들이 제보를 한 겁니다. 이번에도. 그 여군도 아니고 같은 남자가 봐도 기가 막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는 부사단장이라는 인간은 당시는 여단장 직무대행을 했거든요. 예. 대리를 했는데 나가면서 야 너희들 똑바로 해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가요. 뭐를 똑바로 하라는 겁니까? 숨쉬기도 벅찬 상황인데 대한민국 여군들이 예. 야전에서 지들이 똑바로 하면은 사태가 이 지경이 안 이르렀죠. 아니 왜 도대체 관사를 내준 이유는요. 유사시 적의 대응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부대 근처에 관사를 지어주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여단장이라는 작자가 21~2살짜리 하사를 4차례나 그것도 1차의 성폭행, 그것도 영화 보는 기부를 만들어가지고. 꼬셔서 영화 보자고. 영화 보자 불러가지고는 아니 그걸 왜 거절 안 했니? 생각해 보십시오. 새파란 하사가 하늘 같은 여단장이 야 좀 와라 이러면은 우리 국내 계급 현실상 어제 손인춘 의원이 장관님한테 막 몰아세우더라고요. 거절할 수 있냐고. 저 왜요? 왜 그러세요? 근무 시간 끝났는데 웬만하면 내일 만나서 얘기하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걸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요금 보고 싸가지 없어가지고는 그 욕부터 시작해서 그 왕따와 근무 편차는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네. 어떤 진급의 생사여탈권을 다 지휘관이 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하여튼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 여군들이 기가 찰 노릇이죠. 더 기가 찰 노릇은 부대 내에서 이 사단 사령부하고 그 신교대로 이 여군들을 다 재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배치한다? 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필수로 거쳐야 될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집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네. 네. 보직을 받아야지만이 근무 평점이라는 게 굉장히 필수 근무 조건이 돼서 진급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싸잡아서 다 한 군데로 몰아놓으면 도대체 진급하지 말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아니, 잠깐만요. 그 얘기는, 이번에 성폭행이 일어난 어떤 여군 하사의 문제를 다른 관련 없는 여군들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어떤 처벌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당해도 입 다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연대 책임의 의미가,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그게 군이 싫으면 니들이 나가. 라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예. 정말 나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육군의 연이은 행태를 보면은 이제 1군 사령관에 이어 감찰실장, 그 다음에 해당 부대의 인사관리까지 보면은 전부 여군을 고립화하거나 아니면 여군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의 어떤 의도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예, 여군이 저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수뇌부가 하는 작태를 보면은요. 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게 육법도 해명자를 냈습니다. 예. 예, 그게 사실은 부대에서 이렇게 그 사단 자체에서 재배치하려는 걸 합동조사관이 가서 막았다. 이런 막았다? 이제 그러니까 합동조사단이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해당 부대가 그렇게 하려는 걸 합동조사단이 갔다 온 이후에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막았다. 그러니까 육군이 자기들만 빠져나가겠다는 얘기네. 있긴 있었는데 육군 본부에 관한 해명만 한 거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게 결국은 부대 여성을 절취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네. 그 얘기를 왜 이걸 해명자를 왜 내냐. 그래서 어제 백공기 의원이 굉장히 뭐라고 했더라고요. 왜 긁어 부스럼을 족족족 만드냐. 그런 발언도 하시고 또
일본 사령부는 희한한 변명을 합니다. 국회의원들한테요. 네. 일군 사령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낸 입장 자료는 사령관의 결재를 받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 보호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짓말한 게 만천하에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사령관이 시키지도 않은 걸 밑에 정훈 참모가 함부로 입장을 내놨다라는 얘기를 네, 잘못된 보도 자료를 예, 국회의원들한테 해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그걸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장관한테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몰아세웠는데 뭐 그렇게 됐다라고 또 얘기를 하니 그걸 듣다가 백군기 의원이 3군 사령관 출신 아닙니까? 네. 말이 되냐고 어느 사령부가 사령관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입장자료를 내는 게 어디 있느냐고. 네. 이제 대받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족족족 변명이 궁색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이 뭘 하면은 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뭔 사단이 나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저는 그러니까 일군 사령부 정훈 참모가 네. 그 사령관을 사지로 몰아넣는 건 아닌지 처음에 딱 입장자를 보고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 또라이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자들 복수가 전화 와서 이 또라이는 지네 사령관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예언자들이 정훈에 있으니까는 정훈이 결국은 개판이 군인 아니다. 네. 뭐 진짜 사나이 같은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나 지켜보고 있고 그 여군 성폭력 사건이 그 난리를 피우는 가운데 여군 특집 2를 하고 빠졌지 않느냐, 정신머리 나갔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참 요즘 육군이 뭐 하기만 하면은 다 이런 모양으로 국민들 질타만 받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자꾸 불쾌감, 상처만 주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가 하기만 하면 잘못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 근본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사나이 같이 그런 거 틀어주고 여군 특집 하면은 네. 대다수 국민 그 시청률 좀 재미 보고 있잖아요. 그거 재미 보고 있죠. 그게 재미 보고 있는 게 그게 재미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 사람들이 그걸 보는 심리를 육군본부는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야 이거 시청률 오르니까 우리 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지를 좋게 볼 거야라는 정훈의 마치 잘못된 판단이 먹혀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네. 궁극적으로 그걸 보는 시각들은요. 굉장히 변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이 당하는 거 재밌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심리로 왜곡되게 그걸 보는 거지. 그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막장 드라마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고요. 착각해서 빨리 헤어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물거품처럼 되어 있는 인기 방송이기 때문에 그 물거품은 오늘과 같은 사태들이 발생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마치 아침에 안개가 쫙 꼈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듯이요. 네. 그런 그 잘못된 현상을 가지고는 마치 군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는 여군 사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자꾸 악화되고 군에 굴절되고 왜곡된 인식만 자꾸 국민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정말 궁금한 건데. 네네. 이제 육군본부에서 임태훈 소장님 이름 석자만 들으면 어떨까요? 그게요, 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제 제가 어떤 장성을 만났는데 이렇게 방송들을 모두 겁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없으면 저를 겁낼 이유가 없죠. 네.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군부대를 잘 운영하시고 장병들을 아끼시면 저를 보면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어깨를 제친 채 한 손으로 악수를 건네면 되는 거지 않을까요? 네. 근데 왜 겁을 낼까요? 그거는 뭔가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인 명분 면에서 인권센터를 제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포에 질린 거 아닙니까? 그게요, 사실은 군인권센터 이전에 이미 편집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육사 출신들이 5년차 전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포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 아시아투데이 보도를 보면 예. 9명의 전역 신청자의 그 신청서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창군 이래 최대 많은 숫자가 전역 지원서를 냈지 않습니까? 몇 %가 냈었죠 그때? 5년차 전역 지원서가 네. 작년의 경우에 70명이 냈고, 네네네. 이 인원이 다 전역할 수 없으니까 육군본부가 직접 개인 설득을 해가지고 3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 30명을 줄였는데 거기서 9명을 잘라버린 겁니다. 9명을 잘랐다. 네, 잘랐다는 게 뭐냐면 전역 지원서를 잘라버려서 너 군에 더 있어라. 수용 안 해버렸다? 수용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불법이에요. 5년 네, 근무하고 그렇죠.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본인들은 거의 지금 멘붕 상태예요. 본인들이 그 전역을 하고 나서 결국은 재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유학을 간다든지 그런 계획이 9명의 인생이 지금 완전 깡그리치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는 게 보통 학사나 학군 장교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관될 때 그 군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학업을 마칠 경우에는 의무 복무 기간이 7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육사는 사관학교 4년간 국가가 1인당 2억 원 정도씩 지원해 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많은 어떤 양성 비용을 들이고 5년 만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육사 출신들한테 대한 너무 특혜다. 이런 네네. 여론도 지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거는 이제 알고 있고, 이거를 조정을 좀 같이 6년을 하든지, 7년을 올리든지 하는 조정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있는 규정에 따라서 본다면 이분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 건 사실이죠. 불이익을 당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결국은 이러한 작용이 우수한 엘리트 장교가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역 지원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육군이 그 명예로운 직업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뭔가 다정하는 쇄신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 쇄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수한 부사관들이나 우수한 장교 일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 하기 싫다 이거죠. 이런 풍조가 만연된 거죠. 제가 오대위 사건 한참 지원할 때 헌병에 있는 부사관을 만났는데 전역 지원서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 가족들이 또 군인 집안인데 왜 그러시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재판이 오래 있으니까 해봤는데 괜찮은 군인이더라고요. 근데 이 조직은 희망과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9명 그 전역 지원서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신세대 어떤 앞으로 구국의 간성이 돼야 될 젊은 간부들이 이 군에 대해서 몹시 실망하거나 환멸 또는 어떤 그 비전의 상실 같은 공황 상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종과 굴욕 그리고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수뇌부에 대한 무언의 한 거죠,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을 하고 들여박아서 내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나가지라고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뇌부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변하고 있지 않죠. 그 변화는 장군들이 문제군요. 네, 그 변화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언어가 다른 겁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게 우리는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야? 그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한민구 장관님의 이제 답변을 보면은 본인들은 그게 그렇게까지 여군들에게
잘못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궁극적으로 이건 돌려서 한민구 장관님께서 우리 장성들의 인식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백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장관 입장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촉이 있는 반면 이 제복에 갇혀가지고는 세상하고 단절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성 장군들은 거기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감수성이 마비된 거죠, 뭐. 예, 이걸 느낄 수 있는 마비도... 감수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라포가 없는 거죠. 나의 말이 왜 상대방한테 모멸감을 느끼게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그렇죠. 내가 왜? 나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있고, 군의 명예를, 초계와 같이 지키고 사는데, 니들이 문제지, 니들이. 아니, 이런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새누리당의 송영근 의원, 삼성 장군 출신인데, 하사 아가씨 발언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하사 아가씨가 말이지, 이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고, 그 양반 거의 지금 의원직 사퇴하라고까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데 국방이 와서 잘만 있던데요. 버티겠죠. 그런데 뒤에 예비역 장성 한 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갔나 봐요. 송 의원을. 네네. 그런데 아니 왜 하사 아가씨 그런 발언이나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송영근 의원 말이 재밌는데 아가씨가 왜 나쁜 말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자기는 아가씨란 표현을 썼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 양반은 아가씨라는 말을 자기는 좋은 뜻으로 썼다 그랬는데 일반인들 받아들일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룸사롱에서나 부르는 용어지 아가씨라 그러면은. 그건 길 가다가 요즘은 아가씨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그리고 군복을 입은 어떤 여군 제복을 입은 여군한테 아가씨라고 부르면은 그게 군대 꼴이 뭡니까? 이 양반은 그냥 근데 자기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게 왜 나쁜 거냐 이래 생각했다는 거야. 그 발언을 한 다음에도 사령관한테는 할아버지 이래야 되겠네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통령 아가씨 이러지 천연대. 대통령 그 할머니라고 해야 되죠. 할머니인지 아가씨인지는 논란이 있어요. 그거는 흔히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 옆에 손인춘 의원이 부사관 출신입니다. 부사관 출신입니까? 그럼 손인춘 의원한테 손인춘 아저씨 이렇게 아줌마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설정에 있어서 여성을 동등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 언어적인 표현이 그러니까 아가씨란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최근 여성 여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줄일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가 장성들, 특히 일군 사령관이나 이런 별들은 청와대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못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 4대학 척결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거기 성폭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군 성폭력 척결하라고. 그러니까는 이 발언을 한 사람들을 인사 조치하는데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이니 나서라. 정리하시라. 결단을 저희가 촉구했어요. 완곡한 표현인데요. 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그런 두 사람을 정리를 좀 직접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후에 계획하고 계신 활동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군인권 서포터즈를 모집을 했고요. 1차 모집은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대학생들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지금 저희가 꾸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육군 훈련소와 배기보충대 입소 때 캠페인, 각 대학 축제 기간에 또 캠페인, 권역별 캠페인을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에는 권역별로 그 캠페인에는 김종대 편집장과 저의 어떠한 이벤트도 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저도 참여해야겠습니다. 네,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점입가경이네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육군의 1군 사령관 사성 장군, 육군의 감찰실장 이성 장군, 뭐 골고루 돌아가면서 사고 칩니다. 그 다음에 여단장 원스타는 이제 성폭행의 주범이고, 아주 장성들이 작년에 또 사단장이 여군 성추행한 거,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아주 계급별로 골고루 사고 치네요. 골고루, 그죠?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집단이 문제, 이 별단 사람들의 문제인데, 아까 좀 설명이 거칠어서 조금 약간 이해하기 곤란하신 점을 부연 설명드리자면, 네. 11사단에서 여단장이 여고나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나서, 네. 육군이 수습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2개의 사건이 더 발생한 거예요. 이와 관련된, 네. 예. 별개 사건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2건의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아까 임태훈 소장이 1월 27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전 부대장들, 주요 지휘관들을 화상전화로 연결을 한 겁니다. 일일이 모이기가 힘들면 화상회의를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1군 사령관 발언이 나왔다. 네. 여군도 잘못이 있다. 싫으면 싫다고 그러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를, 이걸 군인권센터가 입수해가지고 직후에 터뜨려서 1군 사령관 인사조치해라. 네. 이렇게 사건이 터졌는데, 여기서 1군 사령부가 해명을 한 게 그런 적 없다. 발뺌을 했네요. 발뺌을 했는데 네. 육군본부가 나중에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고 발표한 1군 사령부의 보도자료도 사령관 허가 없이 정훈 참모가 무단으로 낸 거다. 이젠 이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사건, 1군 사령부와 관련된. 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국방부, 육군본부, 1군사가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무슨 낙지다리 잘린 것처럼 다 제각기 따로 움직여요. 이게 한 몸이 아니라고. 그러더니 1군 사령부가 적반하장으로 군인권센터에 사과하고 정정해라 이런 거를 육군이 나중에 아니 우리가 잘못했다. 유감이다. 이래고 나왔다는 거야. 그래 이건 군인권센터의 완전히 KO 승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좀 잊혀질만 했어요. 네네. 네, 이제 다 지나갔나 했는데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또 이번엔 육군 본부에서 터진 거예요. 1군 사령부가 아니고. 바람잘 날이 없네요. 바람잘 날이. 네. 육군 본부의 감찰실장 원모 소장이라고 투스타가 네. 11사단으로 쫓아간 겁니다. 사건을 조사하러. 네. 여기에 이제 군의 주요 조사 수사기관들이 다 갔어요. 합동조사를 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엔 11사단에 여군 80명을 마놓고 교육을 하고 둘째 날은 해당 부대에 가서 여군 8명을 또 마놓고 교육을 하고 말이 간담회지 교육이었어요. 일장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너네는 여태까지 처신을 어떻게 하고 이런 사건을 말이야 여군들은 왜 방치를 하고 있느냐 식으로 네. 야단을 쳤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여군들이야. 단지 같은 부대에 근무한다는 것 뿐이고 또 심지어는 불발에 그쳤지만 여군들을 몽땅 어디 한 군데 몰아가지고 전출을 보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 복무 지원 이런 거 다 불이익 보는 거예요. 여군들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11사단에서 여군 하사에 대한 성폭행이 인근에 있는 동료 여군들에게로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좀 마무리 할라치면 뭐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런데 네. 육군이 왜 이렇게 했다 하면은 말썽나는 짓만 하느냐.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떤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네. 국민들이 왜 분노를 하는 거지? 아니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다음에 남녀 문제가 다른 건가? 그다음에 군대 해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지 생각대로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다가 이게 군대 내부의 이런 정서가 극적으로 표출이 된 게 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사례입니다. 그분이 군대에서 삼성장군으로 제대하신 분이에요. 네네. 국회의원이 돼 국방위에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실 겁니다. 언론에 왜 뭐라고 보도가 됐습니까? 성폭행한 여단장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람 엘리트 군인이고
너무 엘리트다 보니까 권력욕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외박을 못 나가서 전방에 가족도 면회가 안 오고 그래서 무슨 어떤 성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냐 이러면서 그 입장을 여기까지 두드러지고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걸 하사 아가씨가 그러니까 네. 피해자겠죠. 네. 하사 아가씨가 옆에 아가씨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알려지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니 여기서 하사 아가씨 발언에 예비역 여군들이 국회의원실로 쳐들어간 거죠. 그 예비역 여군 중에서 피우진 중령이라고 육군 항공 출신 예비역 중령이에요. 네. 예, 이분이 국방부하고 유명한 소송하셨습니다. 유방암이 걸려서 절개 수술을 했는데 네. 그래서 암이 완치가 됐는데 군에서 강제로 옷을 벗겼어요. 내보냈습니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암 환자라고. 근데 완치했는데 네. 그거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울림을 줬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보는 만한 여군 출신들이 꽤 있는데, 이의 예비역 대령 중령 여군들이 전부 송영선 의원실에 찾아가가지고, 네. 사퇴해라. 우린 못 참겠다. 모멸감 느껴서 못 살겠다. 당신이 하사 아가씨 이런 따은 식으로 발언하고 국민의 대표라 그러면 네. 우리 예비역들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가라. 이랬는데 물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피우진 중령 측 입장은 사퇴할 때까지 싸우겠다. 사퇴할 때까지. 우리 못 참겠다. 걸렸네요. 제대로 걸렸어요. 네. 말 한마디에 지금 패가 망신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비역 장군이 그 후에 송 의원실을 찾아갔는데 네. 송 의원이 이상하다는 듯이 아가씨 발언이 왜 이상해? 그게 나쁜 말이야? 그러니까 듣고 있던 예비역 장성이 그랬대요. 북한에서는 아가씨라 그러면 총살시킨대요. 거긴 그래요? 또 나쁜 뜻이래 북한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가씨라는 게 일반적 호칭인 것 같지만은 네. 제복을 입은 공적인 사회적 관계에선 쓸 수 없는 용어죠. 네, 제가 아까 아가씨 뜻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 시집갈 나이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나쁘죠. 생물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집, 결혼과 관련된 단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만 봐도 이 군복을 입고 있는 여성분들한테 어울리는 지칭어는 아니지 않나 싶네요. 아니 무슨 이 남자들의 어떤 잘못된 문화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성문화에서 아가씨라는 표현 나오면은 네. 대부분 안 좋은 걸 떠올리죠.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죠. 그건 무슨 유흥업소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멸감이 들만도 하고 또 그거 모르겠습니다. 송 의원이 이런 어떤 사회적 정서를 몰라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뻑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군대의 일반적 분위기라는 겁니다. 삼성 장군이 저랬다는 건 뭡니까? 아까 일군 사령관 얘기, 여단장 얘기, 육군본부 감찰실장 얘기 다 장군들 아닙니까? 다 송 의원하고 육사 선후배 관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뭡니까? 보니까 다 집단 정서화됐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양성 간의 문제에 대한 성찰이랄까? 자기들의 어떤 바람직한 어떤 도덕관 네. 또는 이게 군대라는 조직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거의 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느끼는 걸 이분들은 못 느낀다는 거죠. 완전히 감수성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냥 군대에서 장성 그럼 제왕이거든요. 그렇죠. 다 되는 거예요. 다 맞습니다. 박수 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여군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 사는 동네인데. 그러면 남자는 항상 악마고 여자는 천사냐?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성대결로 이 문제를 몰고 가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가장 여기서 우려하는 거는 이게 마치 남녀의 무슨 페미니즘 논쟁으로 돌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성대결 양상이 되면은 참 사회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갈등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남녀 간의 싸움에 답이 없단 말이죠. 네. 물론 피해갈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어떤 군대가 조금만 인식을 바꿔주면 굳이 이런 어떤 성대결적인 갈등적인 어떤 언행이 없더라도 네. 이 문제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은데 기존의 고정관념이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고정관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능하게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이제 하사 아가씨 발언 나왔으니 뭐 대령 아줌마 발언 혹시 안 나오나? 실제로 어떤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학생이 이렇게 학교 내에서 누가 교수인지 표시가 안 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여성 교수부 한 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너 내가 교수인데 나한테 지금 아줌마라 그랬냐? 이래가지고 네. 그 남들 다 보는 앞에서 길거리에서 학생을 아주 혼찌검을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수한테 아줌마라고 부르면 듣는 교수 기분 좋냐고. 무지 나쁠 거야. 실제 그렇죠.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예. 아가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래서 학교에 내 호칭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저기요. 지나가면은 네.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아줌마라고도 부를 수도 없고 또 지나가는 어떤 남자를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분이 맞아요. 교직원이면 네네. 교수가 내가 대학 교수인데 누가 학생이 와가지고 아저씨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줌마, 아저씨, 아가씨가 다 기분 나쁜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기분 나쁜 상황에서 그 기분 나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대학 가서 뭐 교수가 누군지 모르면 다 아저씨, 아줌마지. 여교수건, 남교수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를 마땅한 호칭이 없다고 우리가.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대부분 저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맞아요. 저기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항상 저기요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얘기할 때. 예, 아니면 그냥 잠깐만요. 네, 저기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저기요는 호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대학 내에서 그 서열 문화라는 것들을 다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대로 따지자면 교수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렇다면은 학교 바깥에 나가서 부르는 호칭을 학교 안에서 써도 원래는 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대학이란 집단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네.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어떤 버스 정류장이나 대학에서 완전히 벗어난 데라 하면은 아저씨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네. 바로 그 한 발짝 공간 차이로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군대 가면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군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일군 사령관 할아버지가 여단장 아저씨한테 네. 좀 뭐 혼 좀 제대로 내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듣는 사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네. 많은 대한민국의 아저씨 아줌마들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듣는 아저씨 아줌마들 잘 들으시고 네.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정치권이나 싸가지 없이 부르는 학생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귀싸대기 때려줘야 돼. 혼쭐을 내줘야지, 그거는. 그래야 우리 사회 기강이 유지되는 거지. 그거 용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네. 지금 우리 군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도대체. 우리 군의 현 주소가 어딘가. 군대가 왜 저 모양인가. 자, 또 한편으로는 방산비리 문제로 해가지고 전직 해군 참모총장이 구속되고 현직 참모총장은 경질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리의 내막이 뭐냐 하면은 그 전직 해군 참모총장의 경우에는 재임 중에 특정 업체를 봐주고 자기 아들을 취업시킨 업체에 그 특혜를 받은 업체가 7억 원의 광고비를 내도록 하게 해서 그거를 결국은 편취한 거죠. 그 다음에 요트 대회를 열어서 그걸 스폰서하라 그래고 완전히 그냥 참모총장이란 자리가 무슨 돈 걷는 수구먼이 돼버렸습니다. 수구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해군의 명예를 아주 그냥 똥칠을 해버리고 아주 갈 때까지 가게 만드는 이런 서글픈 얘기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100주에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오늘날의 안보와 애국심이란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군대가 얘기했던 어떤 안보, 애국심 또는 어떤 국가 안보의 어떤 신성함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군대를 비판하면 저거는 군대를 와해시키기 위한 음모다. 네. 종북 좌파가 배후에 있다. 그다음에 임태훈 소장 저 좌파다. 군대도 안 갔다 왔다. 그다음에 인신공격할 거 없냐. 이래가지고 군대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로 보면서 눈가게를 꽉꽉 막아버리고
자기들 하던 식으로 하겠다고 꽉꽉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국민들한테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결국은 이제 군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명령을 받고 통제를 받아서 운영돼야 될 군대가 자기들 따로 놀아버려. 그들만의 세상이 그들만의 거죠. 네. 그들만의 세상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뭘 하면 알아듣질 못해 이제 알아듣질. 아직도 아가씨 타령이나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군대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그런가 하면 야전에서 그 병사들 한번 보면은 네. 아니 도대체 군대를 왜 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끌려오긴 끌려왔는데 시간만 때우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몸성이 그냥 잘 있다가 가면 되는 것인지 무슨 사명감, 무슨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생판 모르는 지휘관 밑에서 생판 모르는 장소에 갔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 극복하기도 어려운데 언제 자기 임무를 생각하고 언제 내가 여기서 유능한 정말 전투원이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같은 징병제 국가라 하더라도 스위스나 이스라엘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군대 오는 목적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어떤 군대에 대한 이해가 아주 높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네.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북한군이 넘어와도 몰라. 북한군이 삼중 철책을 캥거루 마냥 펄짝펄짝 뛰어넘어가지고 생활관에 와서 노크할 때까지도 경계병도 몰랐고 CCTV로도 안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개가 지키는 게 낫습니다. 독일산 세파트 좀 사가지고 휴전선에 뿌려놓으면 더 잘 지켜요. 안보는 더 튼튼해져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또 전방에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22사단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을 때. 소초장 도망갔습니다. 자기 부하가 죽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살릴 수 있는 애들이 출혈로 계속 신음하고 있는데 응급치료를 못하고 구해주질 못해서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아니 총 맞은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수습은 왜 못합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무장타령한 그 병사가 아주 활보하고 다니는데 6번을 마주쳤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병사들하고. 그래가지고 저쪽에 위험한 사고 났으니 빨리 가세요 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까지 받았다는 거야. 무장타령병이. 그 다음에 또 수습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 한 명을 잡는다고 9개 대대가 출동했습니다. 9개 대대. 그걸 대령이 지휘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출동해가지고 이제는 지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단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많은 병력 다 물리쳐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대령 하나가 혼자 그 무장타령병 임병장한테 다가가서 혼자 수습했습니다. 혼자. 그러는 사이에 출동한 병력들은 민가에 들어가서 강아지하고 놀고 그러다가 총소리 들려가지고 뛰어가니까 강아지가 더 빨리 뛰어가더라고. 이런 식으로 보면 도저히 전쟁을 할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오합지졸들. 이렇게 해서 군대라는 걸 이제는 저 많은 숫자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이런 어떤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군대 숫자를 빨리 줄여서 뭔가 좀 제대로 된 군대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숫자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는 군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무거운 군대가 됐고 이제는 줄여지지도 않아요. 그동안에 육군이 무기 한두 개 샀습니까? 하도 무기를 많이 사놔놓으니까 여러 군데 깔아놔가지고 그 운용 인력이 모자란 형편이라고 지금. 그러니 병력을 줄일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무기 체계 보면은 진짜 전쟁 났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무기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러워요. 웬 고장이 그렇게 잘 나고. 그리고 첨단 무기일수록 고장이 잘 나서 야전에 전투원들 얘기 들어보면 네. 과거에 고물전차가 그립되는 거예요. 그건 성능은 낮았지만 고장은 안 난다는 거야. 근데 좋은 전차라고 해서 야전에 K1 전차, 이제 K2 전차도 곧 배치가 되는데 네. 이건 어디가 고장났지, 언제 고장났지 고칠 능력도 안 돼. 원어머 첨단이라 가지고. 옛날 고물전차는 한번 두들기면 또 가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그립다. 스트레스가 안 쌓이더라. 이거 옛날 소총 고장 안 났어요.
지금 복합소총이라는 걸 개발해 뭐 벽도 뚫는다 뭐 적외선으로 조준도 한다 했는데 너무 고장잘라 전량 리콜 됐습니다. 리콜. 그래요? 예. 수천 정을 생산했는데 전량 리콜 불량품. 야전에서 스트레스 받아 못 쓰는 거예요. 이 소총 쓰느니 차라리 옛날 칼빈 M16 소총 쓰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이에 돈을 펑펑 쓰고 깔아놓은 게 많고 이러니 운영 인력이 붙지, 정비 인력이 붙지, 교범 만들어야지. 뭡니까, 이게. 이제 감당도 못해, 감당도. 이런 서글픈 군대가 됐는데 우리 여군 사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군대 재반의 어떤 현상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 개입하시고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여군도 과거와 달라졌어요. 이제는 할 말 하는 여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관에 어떤 부조리가 있다면 이제는 고발해버립니다. 그대로 용납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군대가 바뀌고 있다. 여군들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 군대의 약자들도 옛날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이 바로 국방이 개혁돼야 될 적기,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 군대 더 이상 방치하면 국민적 재난이 됩니다. 이미 그 재난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최 아나운서 보시기에 맨날 군대에서 무슨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런 뉴스 들을 땐 기분이 어때요? 좀 놀랍고 근데 워낙 또 자주 일어나는데 사건은 발생하는데 그 후속에 어떻게 됐다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죠. 사회에서도 살인 사건 뭐 성범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군대에서 있다 그러면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네. 아니 여긴 군대잖아. 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실탄을 가진 사람들이고. 같은 살인 범죄라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그 집단이 저 안에서 저런 게 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죠. 그렇죠.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집단에서 거기서 그런 어떤 범죄적인 게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에서 터지는 것보다는 군대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 거죠. 불안감을 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충격이 반복적으로 차곡차곡 쌓인다면은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제 군대 안 심지어 그 미군한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기로 한 거를 갖다 연기하는데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게 국민들 여론의 51%예요. 옛날엔 가져와야 된다가 60%였는데 이젠 가져오지 말아야 된다가 51%야. 이게 왜 바뀐 거냐? 한국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해주는 게 낫다 이거예요. 작전을.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군대에 대한 불신이 외교 안보에까지 외교 안보 정책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연간 34조 원의 국방비를 쓰고 북한보다 국방비가 30배 많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가 30조요? 34조. 34조? 올해 또 올랐을 거예요. 이제 뭐 40조 곧 돌파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국방비 규모면은 세계 10위권에 들거든요. 그런 나라가 결국은 내부의 군대의 어떤 관리 문제에 급급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작전권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 돈을 지불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저는 무엇보다도 34조나 가져가는데 그 군인 주변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밥이 어떻느니 모포가 어떻느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만이 많죠. 그럼요. 그런 생각이 좀 놀랍네요. 그런데다가 좀 이 34조를 그중에 1조만 써도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래요.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군대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또 군대의 어떤 그 기득권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숫자를 절대로 못 줄이겠다는 이런 똥꼬집이 결국은 그 본인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본인들을 결국은 관리에 급급한 전투는 고사하고 관리에 급급한 걸로 본인들을 결국 진흙의 구렁텅이 속으로 쳐박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거의 뭐 오늘 정옥식 대표가 일본에서 지금 평화운동 하고 계시는 관계로 네. 제가 통으로 다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대책 없이 아주 직전에 얘기해줘가지고 1, 2부를 다 진행했는데 지루하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듣기에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다행입니다. 자, 우리 오늘 초면인데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진짜 안보 설 직후의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건승하시고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